한국의 식칼 따위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지. 프랑스 요리계의 정점에서 수십 년간 군림해 온 전설적인 셰프 마르크. 그는 수많은 미슐린 스타 레스토랑을 거치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살아있는 신하였다. 그런 그가 한 TV 프로그램 기획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제작진이 건넨 한 자루의 한국 전통 식칼을 보자마자 닿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의 공작용 칼을 만지듯 손가락 끝으로 칼날의 감촉을 확인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에는 한국의 기술을 얕보는 확신과 승부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오만한 자신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스튜디오는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웃음기 섞인 술렁임으로 가득 찼고 감히 그의 오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잠시 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조용한 대결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함께해 온 자신의 명품 서양식 칼과 그가 장난감이라 멸시했던 한국의 혼이 담긴 식칼의 진검승부. 그리고 실연이 시작된 지 불과 3분. 스튜디오의 공기는 180도 뒤바뀌었다. 여유롭게 미소 짓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를 지켜보던 관객들마저 경악하며 숨을 삼키게 된 것이다. 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시련이 그의 오만한 신념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렸을까요? 그의 세계관을 뒤집어 엎은 대한민국 식칼에 담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50의 미슐린 3스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남자 마르크. 그 이름은 프랑스 요리계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았다. 치밀하게 계산된 맛의 구축, 캔버스 위의 그림 같은 예술적인 플레이팅, 그리고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자세는 수많은 후배 셰프들에게 경효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거장 마르크가 머나먼 대한민국을 찾게 된 것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한 요리 프로그램의 특별 기획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세계 최정상 셰프와 한국 장인의 기술, 그 위대한 만남. 프로그램의 주제는 거창했고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초호화 출연진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홍보 역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마르크는 주위의 모든 예상을 무참히 깨버렸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자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한국 음식이요? 글쎄요. 마늘과 고추장 맛밖에 나지 않는 너무 원초적인 음식 아닌가요? 섬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보도진은 일순간 숨을 멈췄다. 고지어 터져나오는 웃음을 필사적으로 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무례한 비판에 한 카메라맨은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릴 정도였다.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SNS는 순식간에 분노와 찬반영 눈의 댓글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마르크는 애초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경의를 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국의 요리 철학이야말로 세계 최고이며 타국의 방식은 그저 참고 자료일 뿐 감히 모방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번 방안 역시 그에게는 자신의 명성을 아시아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선전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촬영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동승한 프로그램 스태프가 오늘은 한국 최고의 명인이 만든 칼과 최고의 한식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라며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마르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섬세함보다는 스피드와 효율성. 그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주방은 전쟁터와 같으니까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통역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거대한 슈트케이스를 열어 자신이 직접 공수해 온 여러 자루의 서양식 칼을 조심스럽게 꺼내 벨벳 천 위에 나란히 정렬했다. 칼날의 길이가 긴 육절용 식칼, 다용도로 쓰이는 셰프 나이프, 그리고 가장 아끼는 섬세한 작업용 패티 나이프까지. 그것들은 그가 수십 년간 자신의 손처럼 사용하며 완벽하게 길들인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한국 칼 따위 그저 장난감일 뿐이지.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머지않아 프로그램 본방송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마르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짧은 한국 방문이 자신의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촬영 당일
스튜디오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눈부신 조명과 관객들의 떠들썩한 환호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중앙에는 거대한 조리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프로그램 스태프가 준비한 각종 식재료와 조리 도구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신선한 채소와 활어, 각종 양념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은 마치 치열한 전투를 앞둔 결전의 장 같았다. 마르크는 거인의 걸음처럼 천천히 조리대로 다가가 가장 먼저 식재료의 신선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토마토의 탄력을 가늠하고 생선의 눈동자의 투명함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장인의 노련함이 물씬 풍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손이 한 지점에서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도마 옆에 놓인 한 자루의 식칼. 그 형태는 마르크가 평생 알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칼날이 좌우 대칭이 아니라 한쪽 면에만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고 다른 한쪽은 평평했다. 누가 보아도 그가 사용하는 서양식 칼과는 이질적이었으며 그 가느다란 칼씨는 기묘할 정도로 날카롭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마르크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칼을 집어들어 무게와 균형을 가늠했다. 손에 전해지는 감촉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불균형한 칼날의 모양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뭐지? 칼날이 한쪽에만 있다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물건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관객석까지 아주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앞줄에 앉은 관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반응을 본 마르크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프랑스 주방이었다면 이런 도구를 들고 온 요리사는 그 자리에서 해고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게 균등한 양날이야말로 정확한 절단을 가능하게 하고 식재료의 모양을 균일하게 만들어낸다. 좌우가 동일한 구조가 아니라면 단면은 비뚤어지고 작업 효율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르크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불변의 진리이자 절대적인 결론이었다. 관객 중에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작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의 차이 따위는 마르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장난감 같은 도구는 실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칼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으며 마르크는 조리대 전체를 훑어보았다. 승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위를 점했다고 확신하는 그의 오만한 표정은 투비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다. 사회자는 그의 모습을 곁눈질로 보면서도 프로답게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장난감이라 부르며 조롱했던 그 외날 식칼이 불과 몇 분 후 자신의 가치관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스튜디오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관객석을 향해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마르크 셰프와 자웅을 겨룰 때 한민국의 장인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무대 한쪽으로 집중되었다. 등장한 이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작업복을 몸에 걸친 한 명의 대장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병인, 3대째 철을 다루며 한국 전통 식칼의 맥을 이어온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과 고요한 표정은 뜨거운 불과 희망치 앞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세월을 고스란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명인의 손에는 가느다란 한국 전통 식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칼날의 길이는 결코 길지 않았지만 그 표면에는 옅은 물결무늬가 떠올라 빛의 각도에 따라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강철의 구조와 단조 기술의 정수가 만들어낸 증거였다. 김명희는 먼저 마르크가 비웃었던 외날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칼은 너무나도 예리하기에 오히려 외날로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조상의 지혜와 혼을 이어받은 정밀한 도구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깊이가 느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크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다. 지나치게 예리한 것은 오히려 낭비일 뿐이지 그의 말 한마디에는 효율성을 지상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10%서의 신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스피드와 재현성,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주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에게 도구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병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마르크에게 시선을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효율만으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맛도 있는 법입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요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철학, 음식에 대한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사회자는 잠시 흐른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또 다른 도전자를 무대로 불렀다. 무대 옆에서 나타난 이는 단아한 흰색 조리복을 입은 여성 요리사 박 셰프였다. 수십 년간 한국 궁중 요리의 맥을 이어오며 기술을 연마해온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몸가짐으로 앞으로 나아와 관객들에게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손에도 김병인이 만든 것과 똑같은 식칼이 쥐어져 있었다. 매끄러운 나무로 만들어진 손잡이, 칼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김병인의 칼과 같은 혼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은 장인의 기술과 요리사의 실전 경험이 융합된 한국 식문화 그 자체를 보여주는 듯했다. 마르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도발과 흥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니라 자신의 요리 철학과 감히 원시적이라 폄하했던 한 국가의 문화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존심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관객석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고 스튜디오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눈부신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이제 말이 아닌 마음으로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대화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조리대 중앙에 놓인 것은 눈처럼 희고 수분을 가득 머금은 하나의 거대한 한국 무였다. 눈부신 조명 아래 그 표면은 은은한 빛을 띠며 모든 관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장내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관객석에서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회자가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대결의 규칙을 알렸다. 제한 시간 3분. 두 분 중 어느 분이 더 아름답고 낭비 없이 무의 껍질을 깎아내는지 겨루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짐과 동시에 두 사람은 조리대 앞에서 각자의 칼을 쥐었다. 마르크는 평생을 함께해 온 자신의 서양식 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빛에 비춰보며 예리함을 확인했다. 무게 중심의 위치도 칼날의 각도도 오랜 경험으로 그의 몸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수없이 많은 전쟁터 같은 주방에서 그에게 승리와 명예를 안겨준 분신. 그것이 그에게 이 칼의 의미였다. 한편 한국 측의 도전자 박 셰프는 김병인의 손에서 벼려진 전통 식칼을 쥐었다. 그 손은 유연했고 불필요한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가늘고 예리한 칼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옅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시작, 외침과 동시에 두 사람의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르크는 왼손으로 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오른손의 칼을 일정한 리듬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칼날이 껍질을 매끄럽게 분리해내고 길고 균일한 껍질띠가 스르르 벗겨져 나가는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의 결정체였다. 관객석에서는 감탄 섞인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곁눈질로 박 셰프를 본 순간 그 움직임에 마르크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칼과 무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그 어떤 저항도 없이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껍질의 두께는 종이 한 장처럼 얇고 균일했으며 중간에 끊어지는 일 없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손목의 각도도 팔꿈치의 위치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직 고요한 호흡의 리듬만이 조용히 칼의 움직임을 지탱하고 있었다. 스튜디오에는 껍질이 베이는 부드러운 소리와 이따금 칼날이 도마에 닿는 건조한 소리만이 가득 퍼졌다. 속도는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마르크는 자신의 깊은 자신감 속에서 아주 미세한 초조함과 같은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정도라면 이길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더욱 손놀림을 빠르게 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내는 대가로 그의 칼질에는 아주 약간의 거친 기운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제한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다. 두 사람은 칼을 내려놓았고 껍질이 벗겨진 두 개의 무가 심사를 위해 나란히 놓였다. 마르크의 무는 충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껍질의 두께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흠집도 나 있었다. 반면 박 셰프의 무는 마치 잘 닦아놓은 백자 도자기처럼 매끄러웠다. 껍질의 두께는 완벽하게 균일했고
빛에 비춰보면 부드럽게 투과될 정도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마무리된 모습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나란히 놓인 껍질 역시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마르크의 껍질은 다소 두꺼웠고 먹을 수 있는 흰 속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다. 박 셰프의 껍질은 극한까지 얇아서 손에 들자 반대편이 비쳐 보일 정도였다. 관객석에서 시작된 술렁임이 파도처럼 스튜디오 전체를 감쌌다. 마르크는 팔짱을 낀 채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견고한 신념의 실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효율이야말로 정이다. 그렇게 굳게 믿어왔던 그의 가치관이 이 조용한 승부에서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부가 끝나고 스튜디오의 공기는 아직 흥분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사회자는 관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확실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관객들의 눈은 두 사람이 깎아낸 무와 그 옆에 나란히 놓인 껍질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한국 측의 도전자 박 셰프는 천천히 자신이 깎아낸 무 껍질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얇게 비치는 그것을 조명에 비춰 보였다. 종이처럼 균일했고 두께의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스튜디오의 강렬한 조명이 그 극도의 얇음을 더욱 부각시키자 관객석에서는 작은 경악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모습을 확인한 그녀는 다음으로 마르크의 무 껍질 쪽으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집어 관객들도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다. 두께는 들쭉날쭉했고 곳곳에 하얀 속살 부분이 크게 남아 있었다. 빛을 통과시키자 그 부분만이 부자연스럽게 희게 떠올랐다. 무거운 침묵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가운데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을 이 물을 키운 농부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불과 몇 글자 되지 않는 짧은 문장. 그러나 그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롭게 마르크의 심장에 박혔다. 두껍게 깎인 껍질 안쪽에는 아직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한 농부가 땀 흘려 정성껏 키운 무의 일부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의 식칼은 식재료를 단 한 톨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칼의 예리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요리사의 책임입니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깃든 신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관객석의 공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조금 전까지의 웃음과 가벼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르크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까지 주방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은 스피드와 효율,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의 완성도뿐이었다. 식재료 너머에 있는 생산자의 얼굴이나 그들의 노고에까지 마음을 써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사회자마저 말을 잃고 그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공기를 지켜볼 뿐이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칼의 예리함은 기술이나 경험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왔던 마르크에게 예리함을 유지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수많은 광경이 스쳐 지나갔다. 정신없이 바쁜 저녁 시간, 무심코 껍질을 두껍게 벗겨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잘라내버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지난날들.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신은 과연 얼마나 많은 식재료를 낭비해왔던 것일까? 박 셰프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껍질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도발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보여줄 뿐인 조용한 행위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야말로 마르크에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이 순간 그의 안에서 수십 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견고한 가치관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결이 끝난 주방에는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마르크는 팔짱을 낀 채 눈앞에 놓인 한국의 식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비효율적인 도구라고만 생각했던 그 칼날이 지금은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였다. 그때 말없이 서 있던 대장장이 김병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크고 투박한 그의 손은 오랜 세월 불과 강철을 상대해 온 증거였고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과 조용한 긍지가 어려 있었다. 남자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의 식칼은 그저 식재료를 자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외날의 형태는 재료의 섬유질을 으깨지 않고 부드럽게 분리하기 위한 구조이며
칼날의 예리함은 강철을 수천 번 두드리고 연마하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 탄생한다고 했다. 생선살을 뭉개지 않고 채소의 세포벽을 파괴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효율이나 스피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요리사와 식재료 간의 깊은 대화를 위한 도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명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칼은 요리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칼은 금세 침묵해버리지요. 그 말은 식칼이라는 무생물의 존재를 한순간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느끼게 했다. 칼날이 무뎌지는 것은 손질을 게을리한 증거이며 날이 빠지는 것은 난폭하게 다룬 흔적이다. 칼은 말없이 요리사의 마음과 자세를 그대로 비춰낸다는 그 깊은 철학이 마르크의 가슴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명인이 말을 마치자 박 셰프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똑바로 마르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칼을 가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시선이 다시 칼날 위로 떨어졌다. 차갑게 빛나는 강철에는 조금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효율만을 쫓고 속도를 자랑해왔던 자기 자신. 그 과정에서 식재료와 마주하는 시간이나 도구를 아끼는 마음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등 뒤에 있던 스크린이 전환되며 김명인의 대장간 영상이 비치기 시작했다. 시뻘겋게 달궈진 강철을 쇠망치로 내리치는 굉음이 울려 퍼지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수없이 내리치고 물에 담금질하고 깎아내고 갈아내는 작업. 이 작업은 단조로워 보이지만 단 한 자루의 식칼을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방대한 시간과 정신을 쏟아붓는지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전달되었다. 마르크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요리사의 가치란 완성된 접시의 아름다움이나 맛, 그리고 그 과정의 스피드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요리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을 지탱하는 칼날의 이야기였다. 그 배경에는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기술과 도구의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들의 각오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김명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식칼을 들어 올려 조명 아래에 비쳐 보였다. 그 칼날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표면에 섬세한 물결무늬가 흐르고 날카롭게 연마된 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곱게 뻗어 있었다. 그곳에는 어떤 낭비도 속임수도 없이 오직 단련된 진실만이 존재했다. 마르크는 말없이 아주 약간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에는 승부에 이기고 짐을 떠나 장인들이 쌓아 올린 장구한 세월에 대한 깊은 경의가 배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승부가 끝나고 장르의 열기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이었다. 박 셰프는 조용히 조리대 앞에 다시 섰다. 그곳에는 대결을 위해 준비되었던 무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국 식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한번 깨끗한 천으로 닦아냈다. 그 동작은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고요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얇게, 아주 얇게 무가 깎여나가기 시작했다. 빛을 통과시켜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균일한 두께.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그 소리마저 새어나갈까 조심스러워했다. 깎아낸 무 조각은 한 장 한 장이 마치 비단처럼 유연했고 손 위에 올려놓으면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듯 가벼웠다. 읽고 그녀는 준비해 두었던 작은 도자기 그릇에서 옅은 주황빛을 띤 페이스트 형태의 무언가를 꺼냈다. 잘 숙성된 에프아스 치즈였다. 그 농후한 향기가 단 한 조각만으로도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그 치즈를 비단처럼 얇은 무 조각 중앙에 아주 조금 절제된 양으로 올렸다. 양은 극히 적었지만 두 위에 잘게 다진 허브를 뿌리자 접시 전체가 순식간에 화사해지며 향기가 몇 겹으로 풍성해졌다. 접시에 담긴 그것은 마치 하나의 미술품처럼 절제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무와 에프아스 치즈의 전체 요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풍격을 발산했다. 마르크의 앞에 그 한 접시가 조용히 놓였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포크를 들 필요도 없이 손으로 섬세하게 물을 집어 올렸다. 입에 넣는 순간 무의 아삭하고 시원한 수분감이 터져나오고 이어서 치즈의 농밀한 향이 혀를 감쌌다. 그 두 가지가 부드럽게 녹아 어우러지다. 마지막에 허브의 상쾌한 풍미가 코끝을 스치며 사라졌다. 씹을수록 무의 식감이 미세하게 변하고 치즈의 깊은 맛이 더해졌다. 그것은 한순간 한순간 표정을 바꾸는 살아있는 맛의 교향곡이었다. 마르크는 씹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저 그 변화를 확인하듯 음미했다. 프랑스에서 수많은 최고급 식재료를 다루어 온 그였지만 이런 조합, 이런 질감, 이런 온도까지 계산된 요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무는 단순히 곁들이는 재료가 아니라 치즈와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당한 주역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끌어낸 것이 다름 아닌 한국 식칼이 만들어낸 극도의 얇음과 균일함이었던 것이다. 이건 예술이야. 나지막한 그의 중얼거림이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관객들은 그 한마디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고 사회자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마르크의 표정에서는 도발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저 진지한 눈빛으로 접시 위에 마지막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모습은 마치 생전 처음 자신이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의 문을 연 여행자와도 같았다. 프로그램의 엔딩을 알리는 음악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한 단계 어두워지고 중앙의 테이블만이 부드러운 빛에 감싸였다. 관객들은 저절로 숨을 죽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정적 속을 대장장이 김병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양손에는 검은색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를 든 팔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성물을 운반하는 수도승과 같은 엄숙함이 감돌았다. 그의 발소리만이 무대 위를 조용히 울렸다. 테이블 앞에 선 명희는 깊게 숨을 고르고 상자의 뚜껑에 손가락을 걸었다. 잠금쇠가 풀리는 작은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천천히 열린 상자 안에서 나타난 것은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한 자루의 칼이었다. 칼 아래는 마치 강물에 비친 달빛 같은 물결무늬가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손잡이는 최고급 목재를 깎아 만들어 손에 착 감기는 듯한 매끄러움을 자랑했다. 형태는 서양식 시프 나이프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전통의 단조 기술과 장인의 혼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김병희는 마르크의 정면에 서서 등을 곧게 펴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문화가 달라도 좋은 것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인의 길입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곱고 티 없이 맑았다. 도발이나 경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녹여버리고 오직 장인으로서의 긍지와 신념만을 전달하고 있었다. 마르크는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칼을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손잡이를 쥐자 손가락 끝으로 나무의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칼날을 기울이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거기에 비친 표정은 몇 시간 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칼을 바라보다 무언가를 곱씹는 듯 토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는 짧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승자의 자부심도 패자의 분함도 아닌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경의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란한 환호가 아니라 장인과 장인의 영혼이 교감하는 순간을 이해한 이들이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승부의 열기를 넘어 하나의 굳건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리도 칼도 결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위대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프랑스로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크는 자신의 레스토랑 주방에 서 있었다. 수십 년간 손에 익었던 프랑스제 명품 칼들 옆에는 이제 한국에서 받아온 특제 서양식 칼과 그가 직접 가져온 한 자루의 한국 전통식 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손잡이의 나뭇결, 칼날에 흐르는 물결무늬, 그 하나하나에 한국에서 보낸 시간과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젊은 제자들이 신기한 듯 그 칼들을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감상을 내뱉었다. 마르크는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한국의 칼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효율이 떨어지는군이라고 단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비효율적인 게 아니었어. 오히려 식재료와 진정으로 마주하는 달인들이었다. 그의 말은 천천히 하지만 강한 울림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는 칼을 쥐고 잘 익은 토마토의 칼날을 가져다 댔다. 거의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껍질이 스르르 갈라지고 과즙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균일하고 깨끗한 단면이 나타났다. 그 순간 마르크의 가슴에는 한국에서 들었던 김명인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칼은 요리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금세 침묵해버리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제자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마르크는 칼날을 천으로 정성껏 닦고
이번에는 한국 전통 식칼을 손에 들었다. 묵직한 감촉과 절묘한 무게 중심. 그 모든 것에서 요리는 마음이라던 박 셰프의 목소리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네들도 명심하게. 요리는 스피드나 효율이 전부가 아니야. 한때 효율주의의 화신이라 불렸던 남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제자들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대 위에 놓인 식재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였다. 칼을 가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곳의 공기마저 맑게 정화되는 듯했다. 마르크는 그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한국에서 온 식칼의 날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빛은 머나먼 한국에서 싹튼 새로운 가치관이 앞으로의 그의 요리